정말?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이제부터 독박으로 제사 준비하세요. 제가 그 말을 내뱉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기름 묻은 주걱을 시어머니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끈 떨어진 앞치마를 벗어 던지던 그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5년을 견디며 지킨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저 혼자 떠받친 빈 껍데기였다는 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전 부치기는 저녁 7시가 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좁은 주방은 환풍기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매캐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찼고 저는 그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38. 명색이 회사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맡아 굴리는 마케팅팀 차장이었지만 이 집 주방 바닥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그냥 무급식모였습니다. 산처럼 쌓인 동그랑땡 반죽과 동태전, 호박전, 육전,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 기름 두른 팬에 올리는 그 단순한 동작을 저는 벌써 5시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저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은 진작에 감각이 무뎌졌고요. 거실에서는 트로트 프로그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 산더미인데 당신은 새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광택이 나도록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산 가방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예, 선이야. 귀 안 들리니?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펜 앞에서 고개만 돌렸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이게 전이니 방석이니? 옛날 어머님 살아계실 땐 전이 종이장처럼 얇았어. 너는 손끝에 정성이 없어, 정성이. 네. 다음 건 더 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은 누가 받니? 무 한 단에 얼마를 줬길래 장바구니가 그 모양이야. 네가 그렇게 돈을 줄줄 흘리고 다니니까 집안에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장을 본 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이 집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와 안방 텔레비전이 누구 카드로 바뀌었는지 저는 차마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려봤자 돌아오는 건 아들 기죽인다는 등짝 한 대뿐이라는 걸 5년 동안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네, 다음엔 더 따져보고 사겠습니다.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네. 저는 그 집에서 입이 3개쯤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쓸 수 있는 입은 4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기름방울이 떨어져 따끔했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기름 끓는 소리, 거실 트로트 소리가 한데 뒤엉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아 저를 키운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고 보증금이 100만 원 필요한데 동생도 저도 당장 현금이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100만 원? 예, 가난한 친정은 밑 빠진 독이야. 한번 손 벌리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 거기 돈 부어봤자 너한테 남는 게 뭐니? 어머니, 우리 엄마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 엄마 사정이 우리 집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리고 너 요즘 회사 핑계대고 김장도 안 도왔잖아. 며느리 노릇부터 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그날 시어머니는
제 통장과 카드가 든 지갑을 당신 방 서랍에 넣고 잠가버렸습니다. 가족이 한 통장으로 살림하는 게 도리라며 며느리가 친정에 돈 빼돌리는 꼴은 못 본다며 저는 김장 배추 100포기를 절이느라 친정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소금에 절은 배추를 헹구면서 저는 손이 빨갛게 트도록 울었습니다. 손이 시린 건지 마음이 시린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온 소리에 거실에서 헛기침이 들렸습니다. 얘, 또 청승이니? 죽은 사람도 아니고 왜 그렇게 질질 짜? 일하다 말고 멍 때리면 제사상은 누가 차리니? 저는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기름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전을 뒤집었지만 한 면이 시커멓게 눌어붙은 뒤였습니다. 그 순간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회사 팀장님이었습니다. 김 차장, 내일 오전 임원 보고 자료 최종본 언제 올려요? 어안 데이터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제사 휴가라며 연차를 이틀이나 썼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는 칼같이 따라붙었습니다.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저는 주방 한 구석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 손으로는 전을 붙이고 한 손으로는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기름이 튀어 자꾸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굴리는 사람이 밤에는 이 좁은 주방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붙이며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중 생활을 저는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만 회사 일 좀 보고 올게요. 금방 끝낼게요. 회사. 너는 입만 열면 회사 타령이야. 며느리가 됐으면 시집일부터 챙겨야지. 여자가 밤낮으로 밖에 나가 설치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 아니니. 그러니까 애 소식도 없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내가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남편 사업 뒷바라지나 제대로 할 것이지 직장 다닌다고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서는 우리 민수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하니? 고생. 그 단어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 고생이라는 게 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40. 식당 사장이라는 사람이 정작 제삿날 종일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 시간에야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에 쓸 과일 한 알, 술 한 병 사오지 않았습니다. 왔니, 우리 아들.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배고프지? 얼른 와 앉아. 네가 제일 고생이다. 시어머니가 누워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맞았습니다. 종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고사하고 곧장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아, 진짜. 마실 거 하나 제대로 없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한 거야? 저는 5시간째 쪼그려 앉아 부친 전 접시를 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거야. 손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젓가락으로 동태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간 하나를 못 맞춰? 우리 아버지 제삿날 음식인데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고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탁 던졌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수야, 내 말이 맞다.
며느리가 손맛도 없고 정성도 없어. 내가 아까부터 말했는데도 저 모양이야. 너도 참 며느리 하나는 복 없이 들였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저를 두고 저를 흉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목 안쪽에 아까 튄 기름 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걸 내려다보는데 문득 제가 무얼 위해 이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저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음식을 했고 제사가 1년에 4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시증조부까지. 거기에 시어머니 생신, 시어머니 환갑, 집안 대소사마다 저는 주방에 갇혔습니다. 그동안 제 친정엄마는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다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우셨고 저는 그 곁에 단 사흘을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어진 젓가락을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차가웠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트로트 소리가 커졌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며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웃는 건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옆에 앉아 그 명품 가방을 또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저는 다시 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기름이 끓었습니다. 환풍기가 돌았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새 반죽을 떠서 팬에 올리며 1년 전 친정엄마의 야윈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들이지 못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의 집 제사 전이나 붙이고 있는 이 손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에 눈이 매워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바로 이 주방에서 바로 이 손에 쥔 주걱으로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을 열게 되리라는 거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첫 신호탄이 되리라는 것도요. 전 한 장이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뒤집으며 처음으로 아주 작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그 물음의 답을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주방 쓰레기통에서 가족카드로 결제된 고급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카드로 제가 모르는 호텔에서 누군가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게 아니라 누가 그 독 밑을 일부러 깨고 있었다는 거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한번 의심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오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요. 5년 동안 저는 그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두 눈을 질끈 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두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차린 건 결혼 2년 차 때였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 다니던 사람이 답답하다며 사표를 던지고 동네에 작은 한식당을 냈습니다. 보증금이며 권리금이며 인테리어 비용이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 통장이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 그리고 결혼 후 제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부니까요. 남편이 자리 잡으면 갖겠다고 2호점 내면 그때 호강시켜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식당은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매달 적자라며
자재비가 올랐다며 직원 월급 줘야 한다며 남편은 끊임없이 손을 벌렸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보, 식당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겠어. 요즘 손님들이 분위기를 보잖아. 가족카드 한도랑 마이너스 통장 좀 쓸게. 이미 지난달에도 1,000만 원 가까이 썼잖아요. 또요? 아, 진짜 째째하게. 남자가 큰 사업 하겠다는데 마누라가 돈 몇 푼에 벌벌 떨면 되겠어? 내가 사장이야. 사장이 돈을 써야 식당이 돌아가지. 그러면서 남편은 제 지갑에서 가족카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명의자는 저였습니다. 결제 책임도 연체되면 신용이 깎이는 것도 다 제 몫인 그 카드를요. 그날 밤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부스스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식당에서 밤새 인테리어 업자랑 회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셔츠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이 냄새 뭐예요? 무슨 냄새? 식당에 손님들이 뿌리고 가는 거지. 별걸 다 트집이야. 저는 그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분기세금 정산 때문에 식당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달 거의 같은 날짜에 같은 계좌로 자재비 명목의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1년이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계좌라기에는 금액이 들쭉날쭉했고 무엇보다 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이 식당 거래처 어디에도 없는 낯선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계좌 누구 거예요? 매달 자재비로 큰 돈이 나가는데 거래처 목록엔 없네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남자가 사업하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여자가 째째하게 장부나 뒤지고 앉아 있어. 의심이 아니라 명의가 제 앞으로 된 통장이니까 제가 알아야. 아, 시끄러워. 사업을 알아? 네가 식당을 운영해봤어? 마침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예, 너 또 우리 아들 들들 볶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식당 장부에 좀 이상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등짝이 얼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등을 손바닥으로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이 못된 것아, 사내 대장부가 큰일 하겠다는데 마누라가 돈줄을 쥐고 앉아 있어? 너 같은 게 무슨 며느리야. 아들 기를 팍팍 죽이고 말이야. 어머니, 제가 번 돈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삼켰을 말이 그날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네가 번 돈? 야, 이년아. 한 가족이 무슨 내 돈이 어딨어. 며느리가 직장 다닌다고 유세 떠는 꼴 좀 봐라. 직장 다니면 다야? 아침밥도 안 차리는 게,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게 돈 몇 푼 번다고 큰 소리야.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제 코앞까지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듯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거 봐. 우리 엄마 말이 맞잖아. 너는 돈 좀 번다고 사람을 무시해. 내가 너 때문에 식당이 이 모양인 줄 알아? 마누라가 기를 죽이니까 손님이 안 들지. 기가 막혔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돈이 누구 돈인데, 이 집 살림을 누가 떠받치고 있는데, 저는 그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등짝이 얼얼하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싸워봤자 둘이서 저 하나를 잡는다는 걸 5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집 때문에 제가 무얼 포기했는지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친정엄마의 중환자실, 제 커리어, 제 통장, 제 젊음, 제 자존심, 그리고 그 대가로 제게 남은 건 뭘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댁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70인치 텔레비전, 양문형 냉장고, 안마의자, 다 제 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는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이 여러 개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제 화장품은 다 떨어져가는 싸구려였습니다. 제 옷장에는 5년 전에 산 정장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그 낡은 옷을 돌려 입으며 다녔습니다. 벌어들이는 사람과 누리는 사람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남편의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충전 중이던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소셜미디어 알림이었습니다. 평소 들여다본 적 없던 남편의 계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갔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남편은 제 휴대전화로도 가끔 로그인을 해뒀던 터라 화면이 열렸습니다. 거기엔 제가 모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운전대를 잡은 손목 사진. 그 손목엔 제가 사준 적 없는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곳에서 와인 잔을 든 사진. 드디어 인생 2막, 곧 팔자 고친다는 알 수 없는 글귀들. 생활비 통장은 늘 바닥인데, 식당은 적자라는데, 저 차는 뭐고, 저 시계는 뭐고, 저 호텔은 다 뭡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화면을 잘못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통을 비우러 나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일반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는데 봉투 안에서 구겨진 영수증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묶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 뭉치를 꺼내 하나하나 폈습니다. 대부분은 주유비, 마트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에서 제 눈이 멎었습니다. 시내 특급 호텔 레스토랑, 코스 요리 2인, 와인, 결제 금액 38만 원, 결제 카드 번호 끝자리는 제 가족 카드였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식당에서 밤새 회의했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인, 분명히 2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누구와 38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으며 와인을 마셨던 걸까요? 식당에서 밤새 일했다던 그날 밤에요. 저는 그 영수증을 곱게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등에 며칠 전 화상 자국이 아직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또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에게 실실 웃으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아들 손을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흐뭇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주방 문턱에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화목해 보였습니다. 다만 그 그림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목을 떠받치는 기둥일 뿐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주머니 속 영수증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다만 그날부터 저는 버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도, 문자 캡처도, 통장 사본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낡은 앞치마 끈이 어깨에서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끈이 늘어나 헐거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 끈을 다시 질끈 동여매며 생각했습니다. 이 끈처럼 제 인내도 어딘가 한 군데가 닳고 닳아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요. 그게 언제 끊어질지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한 장이 제가 모아갈 수많은 증거의 첫 번째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식당 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떠받들던 그 여자. 남편이 제게는 평생 보여준 적 없는 웃음을 짓던 그 여자. 쟤는 며느리 아니고 주방 식모예요. 시어머니가 그 여자 귀에 속삭이던 그 말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은 그 일 이후로 한 달쯤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점심 무렵 모처럼 늦잠을 자려던 제게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식당에 일손이 모자라. 주말이라 손님 많은데 이모님 한 분이 갑자기 못 나오셨어. 빨리 좀 와줘.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주말까지 식당 일을 거두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그래도 저는 또 군말 없이 앞치마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부니까 식당이 잘 돼야 우리도 사니까. 그 생각 하나로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시간이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저는 뒷문이 아니라 손님들이 드나드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주방으로 가려고요. 그런데 홀에 들어선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이라더니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 한가운데 창가 제일 좋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 안팎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귀걸이, 손목에 보석 박힌 시계, 의자에 걸쳐둔 값비싼 코트. 그 여자 앞에는 우리 식당 메뉴에도 없는 고급 요리가 줄줄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환하고 알랑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요리 입에 맞으세요? 제가 특별히 좋은 재료로만 준비했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호호, 박 사장은 참 센스가 있어. 이래서 내가 박 사장 식당을 좋아한다니까. 여자가 손을 살랑살랑 흔들며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 손짓 하나에 더 굽실거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까지 와 있었습니다. 평소 식당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어머니가 그 여자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우리 아들 식당에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어떡해요. 사장님 같은 귀한 분이 봐주시니까 우리 민수 식당이 다 빛이 나네요. 호호. 시어머니의 그 비굴한 웃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게는 평생 호통만 치던 분이 명품으로 휘감은 그 여자 앞에서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굽신거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앞치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손님 앞에서 못 볼 걸 보였다는 듯이요. 예, 너 여기서 뭐해? 어서 주방으로 안 들어가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더니 정색을 하며 제 등을 손으로 떠밀었습니다. 귀하신 투자자분이셔. 너 같은 게 인사할 자리 아니야. 주방 가서 설거지나 해. 어디 식모가 손님 앞에 얼쩡거려. 식모. 그 단어가 그 여자 귀에 들어가도록 시어머니는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낡은 앞치마와 운동화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시 그 여자에게 몸을 돌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디저트는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는 떠밀리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엉망이었습니다. 점심 장사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다더니 정말 일손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설거지나 시키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쪼그려 앉아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홀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기애애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 쪽으로 등을 돌리고 그 여자에게 소곤대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묘하게 또렷이 들렸습니다. 사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쟤는 며느리 아니고 그냥 주방 식모예요. 친정이 가난해서 데려다 놓은 건데 영 손맛도 없고 살림도 못해서 큰일이에요. 우리 민수가 아까워 죽겠어, 정말. 저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아니고 식모. 친정이 가난해서 데려다 놓은 거.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데도 그 말이 또렷이 귀에 박혔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접시 하나가 깨졌습니다. 아유, 또 그릇을 깨? 저 칠칠치 못한 거. 사장님 보세요. 저런다니까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또 핀잔을 줬습니다. 그 여자는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깨진 접시 조각을 줍다가 손끝을 베었습니다. 빨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파서 손끝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베인 손끝을 휴지로 대충 감싸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투자자라고 했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렇게 떠받드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식당 마감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여자는 진작에 떠났고 남편은 어디론가 또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로 식당 뒷정리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또 영수증 뭉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습관처럼 그것들을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달 전 주머니에 넣었던 것과 똑같은 그 특급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을 또 한 장 발견했습니다. 날짜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2인, 와인, 제 가족 카드. 저는 그것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의 차에 저는 동승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온 날이면 늘 그랬습니다.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켜진 차량 블랙박스 화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녹화된 영상이 미리 보기로 잠깐 떴다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봤습니다. 어느 호텔 입구로 보이는 곳에서 남편이 바로 그 여자와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요. 남편의 손이 그 여자의 허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어떻게 백업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투자자분 누구예요? 어머니랑 당신이 엄청 챙기시던데.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 큰손이야, 큰손. 강남에 빌딩이 몇 채라더라. 우리 식당에 투자하고 싶어 하셔. 2호점 내자고 하시더라고. 잘하면 우리도 곧 팔자 고치는 거지. 남편이 신이 나서 떠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영수증 2장과 백업해야 할 블랙박스 영상과 캡처해둔 소셜미디어 사진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부부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포장된 이 연극이 이제 제 눈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돈으로 다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저를 식모 취급하며 그 여자에게 굽신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은 이미 저를 버린 거였습니다. 제 돈만 빼고요. 저는 이불 속에서 2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에 베인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베개를 적셨을 텐데 그날은 눈물 대신 다른 게 차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폴더 하나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사진, 소셜미디어 캡처, 셔츠 사진, 그리고 내일 당장 백업할 블랙박스 영상 메모. 폴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주 담담하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기록.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5년을 참아온 며느리가 비로소 손에 펜 대신 증거를 쥐기 시작한 순간이요. 저는 그 폴더를 닫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어떤 밤보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릴 것도 지킬 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이제 급이 안 맞아서 못 살겠으니까 도장이나 찍고 빈몸으로 나가. 시아버지 제삿날 전을 붙이는 제 발밑에 누런 서류 봉투를 던지며 남편이 한 말입니다. 그날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손에 기름 묻은 주걱을 쥐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 폴더에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그 무렵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저를 내칠 결심을 굳혔다는 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며칠 전 그 여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박 사장, 지금 마누라랑 정리만 하면 내가 2호점 차려줄게. 강남 목 좋은 자리 받았어. 우리 둘이 같이 운영하면서 정리되면 결혼도 하고. 박 사장 같은 사람이 그런 식모 같은 여자랑 사는 거 아까워 죽겠어. 투자의 재혼까지. 헛바람이 단단히 든 남편은 그 말 한마디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돈으로 식당을 차리고 제 돈으로 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던 사람이 이제 더 큰 돈줄을 잡았다고 착각하고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 결정적인 날이 하필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시댁 주방에 갇혀 전을 부쳤습니다. 산더미 같은 동그랑땡과 동태전, 호박전.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묵묵히 펜을 돌렸습니다. 다만 그날의 저는 한 달 전에 저와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또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트집만 잡았습니다. 예, 전이 또 두껍다. 손맛이 그렇게 없어서야. 그러니까 남편이 정을 못 붙이지.
저는 대꾸하지 않고 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너는 친정부터가 글러먹었어. 시장에서 나물이나 팔던 집안에서 뭘 제대로 배웠겠니? 우리 민수가 아까워, 정말. 친정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 안쪽이 욱신거렸습니다. 1년 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 집 김장 핑계로 가지 못했던 그 사흘이요.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말로 싸울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제 무기는 다른 데 있었으니까요. 전 부치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밤 8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결연하고 또 비열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펜 앞에 쪼그려 앉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손님은.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제 발밑에 휙 던졌습니다. 봉투가 기름 튄 주방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안에 든 서류가 비죽 삐져나왔습니다. 거기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쥔 주걱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도장 찍어. 남편이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마치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이제 너랑 급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솔직히 너 같은 여자랑 5년이나 산 게 용하지. 손맛도 없고 친정도 별 볼 일 없고 나는 이제 더 큰 물에서 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군말 말고 도장이나 찍고 빈몸으로 나가. 빈몸으로 나가라. 5년 동안 제 통장을 다 비워 이 집과 식당을 채운 사람더러 빈몸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어찌나 빨리 일어나던지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들더니 그걸 제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옳지,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 예, 너 빨리 도장 찍어. 우리 민수 자리 꿰찰 훌륭한 분이 줄을 섰어. 강남에 빌딩이 몇 채인 사장님이 우리 민수한테 시집 오겠다잖니. 너 같은 식모는 이제 필요 없어. 어서 찍고 나가. 훌륭한 분. 줄을 섰다. 식모는 필요 없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서 도장을 찍으라며 펜까지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금에 절은 배추를 헹구며 울던 한겨울 새벽. 중환자실에 누운 엄마를 두고 김장을 하던 그 사흘. 등짝을 맞으며 입을 다물던 수많은 밤. 식당 주방 구석에서 깨진 접시에 손을 베이던 그날. 그리고 셔츠에서 나던 그 여자의 향수 냄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스쳐가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이혼 서류 봉투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차분한 동작으로 붙이던 전 밑에 가스불을 탁 하고 꺼버렸습니다. 지글거리던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주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커다란 주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그 주걱을 시어머니 손에 억지로 꽉 쥐어줬습니다. 예, 너 지금 뭐하는? 시어머니가 얼결에 주걱을 받아들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기름이 시어머니의 새 옷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경쾌하게, 아주 경쾌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이제부터 독박으로 제사 준비하세요. 손맛 없는 식모는 이제 필요 없으시다면서요. 그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셨으니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겠네요. 전이 두꺼운지 얇은지 어머니가 직접 붙여보시면 알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인연이 미쳤나? 너 지금 뭐라고?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5년 만에요. 저는 목에 걸고 있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끈이 늘어나 헐거워진 그 낡은 앞치마를요. 그러고는 그것을 시어머니 발밑에 확 집어 던졌습니다. 기름이 잔뜩 뺀 앞치마가 바닥에 철퍼덕 떨어졌습니다. 이혼? 좋아요. 해드릴게요. 그런데 빈몸으로 나가라는 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뭐, 빈몸으로 안 나가면 어쩔 건데. 우리 집 재산이 다 누구 건데. 남편이 고함을 치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받아쳤습니다. 이 집 재산이요? 이 집 텔레비전, 냉장고, 어머니 가방, 당신 시계, 그 차. 그게 다 누구 카드로 산 건지 알아요? 식당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 그게 다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 드나든 그 돈은요? 남편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호텔이라니.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패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그를 어깨로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야, 너 어디가? 도장 찍고 가. 야.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요. 도장은 변호사 통해서 찍어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으로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봬요. 아주 제대로.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습니다. 저 전연자 봐. 야, 너 이혼 서류 안 찍고 어딜 가? 저 배은망덕한 것. 우리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거뒀다. 마지막까지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져라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5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시댁 안에서는 여전히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에게 무슨 소리를 질러대는지, 누런 봉투를 든 채 발을 동동 구르는지.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손등에 화상 자국. 5년 동안 식모로 살아온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이상하게도 환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후련함으로요. 저는 손에 쥔 이혼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은 이걸 제 항복 문서로 던졌겠지요. 하지만 제게 이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5년 만에 받아든 출소 통지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그 주방과 달리 바깥 공기는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저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휴대전화를 꺼내 기록 폴더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영수증, 캡처, 그리고 백업해둔 블랙박스 영상,
모든 게 그 안에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폴더를 닫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기사님, 시내 비즈니스 호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댁 아파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쪽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 5년을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주걱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앞치마 하나를 벗어 던지는 시간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들이 던진 그 이혼 서류를 무기로 되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비즈니스 호텔 방에 캐리어를 던져두고 저는 가장 먼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 가족카드, 지금 즉시 정지하고 해지해 주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5년 동안 그들에게 빨려나가던 제 피를 멈추는 첫 지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댁을 나온 그날 밤, 저는 곧장 시내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캐리어를 침대 위에 던져두고 저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제 힘으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흥분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선희, 주민번호 앞자리. 본인 확인을 마치고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전부 지금 즉시 정지하고 해지해 주세요. 본카드 명의자는 저, 김선희 본인이 맞고요. 추가로 발급된 가족카드도 모두 정지해 주세요. 고객님, 가족카드 정지하시면 해당 카드 사용이 즉시 중단됩니다. 진행하시겠어요? 네. 즉시 진행해 주세요. 상담원의 안내가 끝나고 처리가 완료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이 제 신용을 갉아먹으며 긁어대던 그 카드가 그 순간 죽은 카드가 됐습니다. 이제 그가 어느 호텔에서 와인을 시키든 그 여자에게 무얼 사주든 제 통장에서는 단 1원도 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한도가 거의 꽉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당 자재비 명목으로 끌어다 쓴 돈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와 추가 인출을 막기 위해 은행 앱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은행 영업시간에 직접 방문할 것을 메모해뒀습니다. 그 다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록 폴더를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제가 수상함을 느끼고 하나씩 모아둔 것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째, 식당 장부 사본. 세금 정산을 핑계로 제가 정당하게 복사해 둔 것이었습니다. 매달 자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수상한 거액의 내역이 거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식당 계좌 거래 내역. 명의자가 저와 공동이었기에 정당하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재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같은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셋째, 특급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2장. 제 가족카드로 결제된 2인 코스 요리와 와인. 식당에서 밤새 일했다던 바로 그 날짜들이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백업해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나란히 호텔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그 여자의 허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각이 영상 하단에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멈추고 장부의 계좌 거래 내역과 대조했습니다. 자재비라며 매달 거액이 빠져나간 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미연. 영상 속 여자와 식당에서 본 그 투자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이름의 주인도 결국 한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로 깨어졌습니다. 남편은 식당 자재비를 부풀려 그 돈을 그 여자에게 흘려보냈고 제 가족 카드로 그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었으며 블랙박스에는 그 둘의 동행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부정한 관계가 한 줄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통화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식모 취급하며 친정을 모욕하던 통화, 그리고 제가 직접 통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한 여러 대화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화의 당사자였기에 적법하게 녹음된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엔 가난한 친정은 밑 빠진 독,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 그리고 통장을 숨겼다는 정황을 시인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날짜 순으로 항목별로 정리해 하나의 파일로 묶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작업했지만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았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몇 곳을 검색해 가장 후기가 좋은 곳에 다음 날 오후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그러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호텔 천장이 보였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보던 시댁 천장과는 다른 천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놀랍지요. 어젯밤 이혼 서류를 받고 시댁을 뛰쳐나온 사람이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요. 제가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니까요. 제 일과 제 능력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은 마침 중요한 임원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신제품 마케팅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임원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름 냄새 나는 주방에 쪼그려 앉아 있던 손으로 저는 발표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번 분기 타깃 고객층 재설정을 통해 전환율을 기존 대비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세분화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 차장, 역시 대단해. 이 정도 완성도면 본부 차원에서 밀어줄 만하네. 마케팅 본부장이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어쩌면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식모로 살면서도 놓지 않았던 제 일이 이제 저를 일으켜 세워줄 디딤돌이 되어줄 거라는 예감이요. 퇴근길 저는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출력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장부 사본, 계좌 거래 내역, 호텔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파일까지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피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뢰인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혼 사건 많이 다뤄봤지만 이렇게 증거를 체계적으로 갖춰오신 분은 드물어요.
보통은 감정이 앞서서 증거를 못 챙기시거든요. 제가 마케팅 일을 합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게 직업이에요. 변호사가 살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데이터로 말해보죠. 우선 이 블랙박스 영상과 호텔 영수증, 그리고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정황. 이건 부정행위, 즉 외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 여성, 미연 씨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식당 자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그 여성 계좌로 흘러갔다는 정황. 이건 단순 외도를 넘어서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됩니다. 재산 분할에서 의뢰인분께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변호사는 펜을 들고 종이에 순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재산 보전이 급해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식당과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둘째,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외도와 부당한 대우가 명백하니까요. 셋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접수합니다. 가압류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심리와 인용 결정, 그리고 등기와 송달까지. 짧게 잡아도 1주에서 2주 정도 봐야 해요. 그동안 의뢰인분은 재산 분할 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의뢰인 명의 자금 내역을 최대한 정리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세서 정리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제 월급 통장 내역, 시댁 가전제품 결제 내역, 식당에 들어간 자금, 그 모든 걸 소수점까지 엑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쪽 성격에 분명 그럴 거예요. 변호사는 빙긋 웃었습니다. 의뢰인분이 가져오신 이 증거들이 전부 적법하게 수집된 거라면요. 통화 녹음은 의뢰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거죠? 네. 전부 제가 직접 통화한 것들이에요. 그럼 문제 없어요. 블랙박스도 의뢰인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고 장부와 계좌도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으셨고요. 맞고서요? 오히려 그쪽이 무너질 겁니다.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게 드러나면 무고죄로 역공당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재판상 이혼 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자도 잔뜩 와 있었습니다. 야, 너 어디야? 당장 들어와. 도장 안 찍을 거면 알아서 해.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선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마지막 문자는 톤이 조금 달랐습니다. 카드가 정지된 걸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알림을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미니바에서 작은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시댁에 들어간 제 자금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5년간의 월급 통장 내역, 식당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시댁 가전제품과 명품 가방 결제 내역까지 항목별로, 날짜별로, 소수점까지요. 숫자가 쌓여갈수록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흘린 피와 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이 그들을 무너뜨릴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더 마시고 다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그것은 곧 제 반격의 청사진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길어야 2주. 저는 그 2주를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요. 그리고 그 폭풍이 누구를 휩쓸어 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여자와 마주 앉아 카드를 내밀던 남편에게 직원이 말했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입니다. 그 한마디에서부터 5년 동안 제 피를 빨던 그들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기다리던 그 열흘 동안 저는 흔들림 없이 일상을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발표 성공의 여운으로 입지가 더 단단해졌고 저녁이면 호텔방에서 재산분할 명세서를 다듬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는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라고 못 박아 두었으니까요. 열흘쯤 지난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분, 법원에서 부동산과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이 떨어졌어요. 식당과 아파트, 그리고 식당 영업계좌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곧 등기와 송달이 진행될 거예요. 드디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의 주거래 은행에 가압류 결정문을 근거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연장 불가, 그리고 식당 영업계좌 동결. 그들의 돈줄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의 일은 나중에 전해 들은 것입니다. 가압류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남편은 그날도 그 여자와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답니다. 2호점 이야기에 한껏 들떠서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켰겠지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늘 그랬듯 제 명의의 가족 카드를요. 그런데 직원이 카드를 긁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입니다. 다른 카드 없으세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답니다.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그것도 결제가 막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였으니까요. 그 여자 앞에서 카드가 줄줄이 막히는 그 망신을 당하고 남편은 그제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결국 그날 식사비는 그 여자가 마지못해 계산했고 그때부터 그 여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남편과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고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변호사에게 내용 증명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김선희가 식당 사업 자금을 빼돌려 식당을 망하게 했고 허위 사실로 가압류를 신청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 증명을 읽으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자금을 빼돌린 건 남편 자신이면서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였으니까요.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의뢰인분, 예상대로 맞고소 들어왔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이요? 그쪽이 식당 자금을 의뢰인이 빼돌렸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증명하면 됩니다. 의뢰인이 가져오신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 블랙박스 영상. 이게 다 그 미연이라는 여성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걸 입증하거든요. 그쪽이 먼저 자금 흐름을 문제 삼았으니 우리가 그걸 다 까발려도 되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제야 무릎을 쳤습니다. 법정에서 저희는 준비한 증거를 일사불란하게 제출했습니다. 식당 장부 사본에는 매달 부풀려진 자재비가
계좌 거래 내역에는 그 돈이 미연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호텔 영수증에는 제 가족 카드로 결제된 두 사람의 코스 요리가,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측이 주장하던 선의가 자금을 빼돌렸다는 맞고소는 근거 없이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자금을 빼돌린 사람이 남편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외도 상대에게 흘러갔다는 것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남편 측 변호사를 바라보던 그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압류 결정문이 식당과 영업계좌에 송달됐습니다. 식당 계좌가 완전히 동결됐습니다. 직원 월급도 식자재 대금도 단 1원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 여자 미연이 식당으로 달려왔답니다. 이건 역시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연은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얼굴로 남편을 노려봤다고 합니다. 박 사장, 이게 무슨 일이야? 계좌가 묶였다고? 식당 자금이 다 동결됐다고? 미연아. 잠깐만. 내가 다 해결할게. 마누라가 미쳐서 가압류를 걸어놓은 건데 곧 풀릴 거야. 2호점만 차리면 짝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미연이 남편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었습니다. 2호점? 너 돈도 없으면서 무슨 2호점이야? 계좌도 묶인 빈털터리 주제에. 내가 너 같은 거지랑 결혼할 줄 알았어?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재력가가 아니었다는 걸요. 강남 빌딩이니 투자니 재혼이니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미연은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기 직전 식당 금고에 보관돼 있던 그날의 영업현금과 식당 보증금 계약서까지 통째로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야반도주였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미연은 강남 빌딩 주인이 아니라 어리숙한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투자와 재혼을 미끼로 현금과 보증금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식당 저 식당을 옮겨다니며 같은 수법을 써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수많은 호구 중 하나였을 뿐이고요. 식당 보증금까지 사라지고 영업현금까지 털리고 계좌는 동결되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식당과 시댁으로 빗발쳤습니다. 남편은 텅 빈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를 위해 제 돈을 빼돌리고 저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 결국 그 여자에게 마지막 한 푼까지 털린 채 버려진 것입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다던 시어머니는 빚 독촉 전화에 충격을 받고 그대로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측이 제출한 장부 분석과 계좌 추적이 워낙 정밀했던 탓에 자금이 미연에게 흘러간 경로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에서 미연의 연쇄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피해자인 동시에 부풀린 자재비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 때문에 공범 혐의까지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모든 걸 바치려다 사기 피해자이자 공범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담담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전해줬습니다. 의뢰인분, 텅 빈 시댁 주방에 그 주걱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그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그댁 친척한테 전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제삿날 손에 쥐어준 그 주걱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기름 묻은 주걱.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손에 쥐어준 그 주걱이 텅 빈 주방에 덩그러니 남아 며느리의 빈자리를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식모 취급하며 걷어찬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을 떠받치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걸요. 그 며느리가 빠져나가자 집도 식당도 아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깨달음은 늘 너무 늦게 옵니다. 남편은 변호사 수임료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국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좋은 외제차도 비싼 시계도 다 빚이었거나 압류 대상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재산 분할 방어권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명백했으니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제가 5년간 들인 자금 내역을 소수점까지 정리한 그 명세서 앞에서 남편 측은 단 한 줄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은 정작 미연이 잠적해버려 송달이 늦어졌지만 변호사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법망에 걸릴 거라고요. 그 무렵에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또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애원하고 사정하고 빌었습니다. 선이야, 제발 가압류 좀 풀어줘.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엄마가 잘못했다. 네가 우리 집 기둥이었어. 돌아와줘. 선이야, 형편 좀 봐줘. 식당이 망하면 나도 죽어. 저는 그 문자들을 무심히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사정할 때 그들은 무엇라 했던가요? 중환자실에 누운 친정 엄마를 위해 100만 원을 빌려달라 했을 때 가난한 친정은 밑 빠진 독이라며 제 통장을 숨겼습니다. 제가 등짝을 맞으며 입을 다물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저를 식모라 부를 때 그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이제와 기둥이었다니, 돌아와 달라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가 당연하게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받겠습니다. 가압류는 풀지 않습니다.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러고는 와인 잔을 마저 비웠습니다. 저를 식모라 부르며 걷어찬 사람들은 이제 빚더미에 앉아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모든 걸 바치려던 남편은 사기 피해자이자 공범이 되었고 평생 호강하려던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무너뜨린 그 여자는 돈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무너지는 광경을 멀리서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요.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진실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것을 내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빈 와인 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음 날 회사 일정과 재판 진행 상황 정리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차분히 점검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고 그 폭풍은 저를 비껴가 그들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던 그 무렵 제가 일하는 회사 1층 로비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몰골의 전 남편과 늙고 남루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때 저를 식모라 부르며 걷어찬 사람들이 안내 데스크를 붙잡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외도, 부부 공동 재산 횡령, 부당한 대우. 모든 게 명백했으니까요. 마침내 이혼과 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5년간 시댁에 들인 자금의 대부분을 재산 분할로 돌려받았고 위자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가 5년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오후 늦게 회사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차장님, 1층 로비에 두 분이 찾아오셔서 차장님을 찾으십니다. 좀 소란스러우셔서요. 내려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였습니다. 1년 사이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초췌하고 수척한 몰골이었습니다. 한때 외제차 운전대를 잡고 비싼 시계를 차던 사람이 후줄근한 점퍼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1년 전 명품 가방을 닦으며 호사를 누리던 사람이 늙고 남루한 행색으로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내 데스크를 붙잡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들이 난처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고 로비를 오가던 직원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선이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시어머니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빨갛게 짓무르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빚을 갚느라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서 하루 12시간씩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던 그 손이요. 전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그년한테 홀려서 제발 가압류 풀어주고 재산 분할 좀 다시 생각해줘. 나 이제 진짜 빈털털이야. 죽게 생겼어, 선이야. 쿵쿵. 그의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구두코는 단 1mm도 그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바닥에 주저앉아 제게 기어왔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선이야, 아니 우리 며느라가.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그년한테 속았어. 그년이 부자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네가 우리 집 기둥인 줄도 모르고. 응? 한 번만 용서해줘. 어미가 이렇게 빈다. 며느라가. 1년 전엔 식모라 부르던 입이 이제 며느라가라 했습니다. 어미가 빈다고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바짓단을 스쳤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혐오스럽다는 듯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기둥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이 집안 기둥이었다는 거 이제야 아세요? 1년 전엔 저더러 식모라고 하셨잖아요. 친정이 가난해서 데려다 놓은 거라고. 손맛도 없는 게 돈 몇 푼 번다고 유세 떤다고. 어머니가 그 여자 귀에 대고 하시던 그 말 저 다 들었어요. 주방에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요. 1년 전, 아니 2년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우셨을 때 제가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친정은 밑 빠진 독이라고 하셨죠. 그러고는 제 통장을 숨기고 김장 핑계로 병원에도 못 가게 막으셨어요. 우리 엄마 그때 중환자실에 사흘이나 계셨는데 저는 그 곁에 단 하루도 못 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전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와서 며느라 가라고 부르시네요.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확정된 이혼 판결문과 재산 분할 지급 명령서가 든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무릎 꿇은 전 남편의 가슴팍에 가차없이 던졌습니다. 봉투가 그의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거 받아요. 법원에서 정해준 거예요. 재산 분할 지급 명령서. 당신이 저한테 줘야 할 돈이에요. 가압류는 안 풀어요. 재산 분할도 다시 생각 안 해요. 이미 법원이 다 정한 거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든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선이야, 정말 1억이야? 그래도 우리 5년을 살았는데. 5년이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맞아요. 5년 살았죠. 그 5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당신은 식당 차리고 외제차 타고 그 여자랑 호텔 다녔죠. 시아버지 제삿날 전 부친은 제 발밑에 이혼 서류 던지면서 빈몸으로 나가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급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급이 맞아요? 빈털털이 된 지금은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로비가 너무 소란스러워진 탓이었습니다. 차장님, 2분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2 사람은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이야, 선이야, 제발. 한 번만. 며느라가, 어미가 잘못했다. 며느라가.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오열이 회사 로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그 위세 당당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그저 늙고 처량한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회전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2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던 사람들이 이제 비참하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전문 밖으로 2 사람이 밀려나가는 순간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웃어 보였습니다. 경멸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아닌 그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미소였습니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뒤돌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2 사람은 가압류당한 아파트에서 결국 쫓겨났다고 합니다. 보증금조차 없는 좁은 월세방으로 옮겨갔고 완벽한 경제적 파멸의 늪에 빠졌습니다. 전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기 사건에 발이 묶였고 국선 변호사에게 의지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본부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로비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조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잘 재단된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
1년 전 기름 냄새 나는 주방에 쪼그려 앉아 있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무실 층에 내리자 가까운 동료 몇이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굳이 캐묻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차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거 한잔 하세요. 한 후배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로비에서의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한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옆에 있어줘서 버텼어요. 저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끝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음 놓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웃고 있을 줄을요. 저는 찻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조용히 저 자신에게 건배했습니다. 수고했어, 선이야. 5년의 착취와 1년의 싸움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비로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기름 냄새 진동하는 좁은 주방에 쪼그려 앉아 끈 떨어진 앞치마를 메고 남의 집 제사전을 부치던 식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주방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립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시댁을 나오던 그날 이후 호텔과 임시거처를 전전하다 재산 분할로 돌려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세부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그 넓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기름 냄새 대신 향긋한 원두향이 집안에 퍼집니다. 환풍기 하나로는 감당 안 되던 그 좁은 주방, 쪼그려 앉아 5시간씩 전을 부치던 그 주방은 이제 제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거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1년 전 제 달력엔 시댁 제사와 명절, 시어머니 생신, 집안 대소사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달력엔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해외 마케팅 워크숍 일정, 어학 강의, 주말 미술관 나들이, 친정엄마와의 식사 약속,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일정만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과 흔들림 없는 업무 성과를 회사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대표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차장, 아니 이제 김 본부장이라고 불러야겠네. 자네를 마케팅 본부장으로 발령하기로 했어. 우리 회사 최연소 본부장이야. 어려운 시기에도 그만한 성과를 낸 사람한테 이 자리가 안 가면 어디로 가겠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수고했어.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연소 마케팅 본부장. 제 능력만으로 일궈낸 자리였습니다. 넓은 임원실로 짐을 옮기던 날 책상 위에 3명패가 놓였습니다. 본부장 김선희. 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그 순간 1년 전 좁은 주방에서 등짝을 맞으며 입을 다물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닌다고 유세 떤다며 삿대질 당하던 저요. 돈 몇 푼 번다고 큰 소리 치냐던 그 비웃음이요. 돈 몇 푼. 그 돈 몇 푼이 이 집안을 떠받쳤고 이제 그 돈 버는 능력이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간의 서러웠던 세월이 완벽하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기름 냄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벅차오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우셨던 엄마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요양병원에서 오랜 재활 끝에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을 나온 뒤 저는 가장 먼저 엄마를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빌려주지 않던 그 1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제 돈으로요. 엄마가 퇴원하시던 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시내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런 비싼 데를 다 오고. 엄마 호강한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평생 나무를 팔던 거칠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 아프실 때 곁에 못 있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끝내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1년 넘게 가슴에 박혀있던 부채감이었습니다. 김장 핑계로 시댁 눈치 보느라 엄마 곁을 지키지 못한 그 사흘, 엄마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는 다 알아. 이제 다 끝났잖니. 이렇게 건강하게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아. 저는 엄마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 손을 1년 전엔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잡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눈치도 필요 없이요. 따뜻한 한정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1년 전 좁은 주방에서 부치던 그 제사전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반찬을 하나하나 떠드렸습니다. 엄마는 연신 맛있다며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식당 큰 창문 너머로 거리를 지나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통을 등에 맨 남자였습니다. 후줄근한 점퍼에 땀에 절은 얼굴로 신호를 기다리며 한 손에 든 햄버거를 허겁지겁 우겨넣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우산도 없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한때 외제차 운전대를 잡고 비싼 시계를 차며 사장 행세를 하던 그 사람이 이제 빗속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뛰며 끼니를 햄버거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에 발이 묶이고 빚더미에 앉은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게 물었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라도 봤어? 저는 잠시 그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무도 아니야. 저는 그에게 시선조차 더 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이제는 남이 된 사람. 엄마를 모시고 우산을 받쳐든 채 저는 그 거리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의 처지는 더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으려 하루 12시간씩 설거지를 하던 국밥집에서 결국 손가락 관절염이 악화되어 일을 못하게 되자 잘렸다고 합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하겠다던 그 손은 결국 관절염으로 굳어 아무것도 쥘 수 없게 됐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홀로 남아 아들의 배달 수입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한때 며느리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호화로운 노후를 꿈꾸던 사람이 이제는 비참한 독거노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출근길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에는 더 이상 5년 전에 산 낡은 정장 몇 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잘 재단된 고급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끈이 늘어나 헐거워진 그 낡은 앞치마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단정한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당당하고 단단한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식모도 아닌 그냥 김선이었습니다. 저는 도심의 거리를 또각또각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저는 제 회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로비. 몇 달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던 바로 그 로비를요. 저는 그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본부장실이 있는 층으로요. 임원실 창가에 서서 저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문득 그 텅 빈 시댁 주방에 남아있다던 기름 묻은 주걱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손에 쥐어준 그 주걱. 며느리의 빈자리를 말해주던 그 주걱이요. 그 주걱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5년을 참고 또 참다가 더는 못 참겠다 싶었던 그 순간 가스불을 끄고 주걱을 건네고 앞치마를 벗어 던지던 그 순간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두려웠습니다. 빈몸으로 쫓겨날까봐, 혼자 설 수 있을까봐. 하지만 이제 압니다. 가장 두려웠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용감한 순간이었다는 거요. 모든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제 능력만으로 일궈낸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성공. 그 앞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숨을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거리,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제 편이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시댁이 제 편인 줄 알고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 편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 서글픈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눈부신 깨달음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우리 딸 점심 먹었어? 엄마가 김치 좀 담갔는데 주말에 가져다 줄게. 우리 딸 좋아하는 걸로.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 주말에 봐.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제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당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미소였습니다. 5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제 손으로 켜낸 빛이었습니다. 저는 본부장실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띄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인생이요. 저는 손가락을 자판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글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첫 줄을요.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선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참고 또 참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지만 정작 그녀를 지켜낸 건 스스로를 향한 용기였습니다. 묵묵히 견딘 희생은 보답받지 못해도 자신을 지키려는 단단한 결심은 결국 길을 열어줍니다. 내 편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말, 서글프지만 그래서 더 강한 진실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